발표 시작 전에 교수님의 요청으로 포럼 규칙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의 발표는 발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이루어지고 5분이 남았을 경우 사회자가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응답에 질문 있으신 경우 손을 드시면 사회자가 지목을 해드리고 질문에 30초, 대답에 1분 30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해주시는 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질문할 때 반드시 본인의 소속 팀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나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약한 나라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한다. 국제정치학과에 관심이 계신 여러분이라면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의 투키디데스의 문장입니다. 강한 나라 미국은 전방면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저희도에서도 그 패권 경쟁의 영향이 한국에 미치는 분석과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김수환조의 장민규, 김수환, 김나연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드린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의 구성 및 방법을 말씀드리고 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패권 경쟁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 다음 발표자 김수환님께서 그러한 패권 경쟁의 영향이 한국에 미치는 상황과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과 생각한 방안들을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서 발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키디데스의 문장을 가져왔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 상황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 상황으로 새롭게 신패권주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조는 이러한 현상을 TPP와 AIIB 같은 국제정치학적 현상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개념 설명에 앞서 저희조가 사용한 연구의 분석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4-5년 내에 통계만을 사용하여 연구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언론, 논문 등의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현실을 도식화하고자 노력해보았습니다.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패권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용어로 힘과 경제력을 지닌 가장 강력한 국가를 패권국가라고 합니다. 중국의 재무상 이전에는 미국이 1급주의의 패권 경쟁 질서가 나타났었고 중국의 국영통신사 신화사의 발표 자료에서 보여지다시피 이러한 패권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논한 바에 따르면 미국 우월주의적 패권 경쟁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재부상 이후 신패권주의는 부상하는 G2국가로서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가로서의 미국, 양극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질서를 패권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고 자료가 많아서 저희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처음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성공에 의해서 나타난 사태 그리고 그 4차 핵실험이 성공하자마자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생존권 보장과 한국의 대북 위협에 대한 수호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MD 시스템 내로 편입될 경우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둘 중에서 어느 국가를 선택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부에서는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며 일경 사태를 봉합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한 개념은 AIIB입니다. 2013년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네시아의 유도인호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처음 제청된 이 개념은 현재 아시아의 부족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인프라 공급에 대해 공급원의 역할을 하며 또한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참여가 절실한 중국에게 이러한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사드 배치와 AIIB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쟁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는 저희 조가 생각하기에 사드 배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해라고 생각하여 정리하였는데, 오른쪽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 일지가 나와 있고 왼쪽에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저희 조가 사드 배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목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성공이 나와 있고, 이후에 한국의 국방부에서는 일견 우리나라에서 사드 배치를 1년 내로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 7월에는 13일 날 한국의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부지를 성추군으로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이듬해인 2017년도에는 롯데 측과 성추군의 골프 용지를 군용지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대처 또한 발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9월에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실행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비즈니스 관광 비자에 대한 엄격화가 실행되고, 10월에는 한국인 관광객의 제한이 나타나고, 11월에는 한국의 가장 주요한 수출 품목인 화장품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내리며 경제보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도에는 크루즈 운행선 감소와 이어서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한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제한 조치도 내려졌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이유와 쟁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의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의 하락세와 무역 적자의 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달러의 기축 통화 하락세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달러를 쥐고 있는 패권 국가는 지속된 무역의 적자를 감내해야 하고, 이러한 무역 적자의 감내는 그러한 패권 국가의 지급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고자 패권 국가는 지급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고, 국내 경제가 긴축돼서 불황이 펼쳐지면 또다시 지급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딜레마를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기축 통화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전에도 100여 국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 적자국이었으나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대중 산업 적자액은 23.1%에 이르며,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 흑자액의 70%가 한국과 미국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 적자의 증가는 통계상의 수치에서 그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2014년도까지 무역 적자로 인한 미국의 실업 수치는 국내적으로 320여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라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저희 조가 정리한 것은 기술 이전의 조항,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의혹이 되겠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합작의 조항에는 중국 쪽으로의 기술 이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윤 추구가 급급하기에 중국 쪽으로 기술 이전을 실행하게 되고, 반대로 미국에는 이러한 기술 이전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의 기술 이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술 이전 조항이라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이트마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한 바에 이어서 미국 측의 주장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지 않는다면 현재 40%가량 평가 절하되고 있는 인위적인 환율을 포기해야 하고, 이러한 환율을 포기할 경우 세계 경제가 약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IB입니다. AIIB는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금융 쪽에서 펼치고 있는 새로운 날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AIIB 자체만으로도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은행 결제 통신망에 위안화가 편입되기도 했고, IMF의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위안화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1대1로 프로젝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앞서서 정세 분석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규범 질서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항하여 중국이 뽑아든 새로운 칼이 AIIB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인프라 투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패권 경쟁력을 증가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장점들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 김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장부터 4장 영향부터 결과까지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된 숭실대학교 언론문학과 김수원입니다. 먼저 미중 패권 갈등의 일부인 AIIB 어떤 그 양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신고립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게 되면서 TPP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후속적으로 일본이 CPTPP라는 것을 계속 이제 연장을 해서 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11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AIIB를 창설하게 됐는데 2014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20여 개국이 가입을 했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100여 개국이 가입을 해서 굉장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은 당시 이제 사드 보복을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어떤 경제 보복이 있게 될까 두려워서 일종의 방어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AIIB를 통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호전시키는 데도 이 AIIB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중 패권 갈등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드 보복이 정확하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 쪽에서는 1.4조 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발표되었고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부품 정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손실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투자와 유통 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봤었는데요. 1조 원 이상이라는 그 피해를 봤었고 그 추가해서 건설이나 이쪽까지 합치면 제가 오늘 라디오로 뉴스 들으면서 왔는데 3조 원 가량의 규모가 이렇게 추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광 쪽에서도 당연히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 17년 3월부터 7월까지 그 중국인 관광객을 일컫는 요우커죠. 그 요우커가 330만 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 결과 우리 총 손실이 약 7조 6천억 원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드 보복으로 해서 민간 기업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수치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테마주를 중국 관련 테마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 약 5개의 기업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3가지 기업만 보여드릴 텐데요. 그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어떻게 증가했고 또는 감소했는지 또는 영업이익은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보시다시피 이게 저기 까만색처럼 보이는 저 흰색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16년, 17년은 이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18년도를 향해 가면서 이제 소폭 그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투어 역시 그 16년도부터 17년, 18년까지 꾸준히 그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롯데 쇼핑의 경우 약 2천억 원, 약 이들의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 8천억 원 정도였는데 2천억 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약 370억 원, 이들의 영업이익 규모는 약 3천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 10% 정도죠. 그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하셔도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의아하실 것은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저희가 논문에도 밝혔다시피 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규모 차입이 있거나 또 상환이 있을 경우에 그 부채 비율은 이거와 무관하게 또 그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한계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보시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 악화가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국의 그 무역 수지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2014년 경우에는 약간 상반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약 18년 이후로 가면서 중국이 그 무역 수지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한국도 무역 수지가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화학 또는 뭐 페트롤 금속 또는 전기 기기 등에서 저희가 이제 무역의 그 적자를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수출의 증감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화학과 해토류인데요. 굉장히 급감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기 등도 이제 2017년 지나게 되면서 굉장히 상당히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무역 수지로 봤을 때도 노란색 부분인데 이제 18년, 19년 가면서 상당히 감소했고 이것은 1월부터 9월까지만 통계를 낸 것으로 지금 19년 자료가 9월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를 4년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AIIB를 통해서 이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고 약간 우방국들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을 포함해서 우방국들의 가입을 이렇게 처음에는 제지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지금 평가에 있어서는 AIIB가 우려와는 달리 어떤 중국의 독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중국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독재적으로 하지 않고 또 지금 굉장히 민주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견지를 했으나 지금 최근에 또 이제 AIIB가 100여 국 넘는 그 나라들이 가입하게 되면서 그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AIIB는 기존의 ADB와 다르게 주요 목적이 다르고 또 그 인프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설이나 뭐 조선업 등이 또 이렇게 크게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CPTPP에 또한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CPTPP는 약 인구 5억 명, 모든 그 회원국들의 인구를 합치면 인구 5억 명 정도가 되고 세계 GDP의 12.9%, 또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불황이나 수출 하락 또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고립주의를 통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몇 년 전에 CPTPP 가입을 이렇게 상당히 진지하게 의논했던 그 언론 보도를 저희가 또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가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봤고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대안을 준비하면서 친일파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CPTPP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기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인 관계는 또 다르게 다뤄야 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좀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방면이 있다고 저희는 좀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는 또 CPTPP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자면 사드는 처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내실화에 실패를 했고 또 전략적인 보호성으로 인해서 경제 보복을 우리가 많이 당했고 또 실제로 우리 국내 여론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보호성을 버려두고 확실하게 손을 잡을 거면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를 하고 이제 중국이 맞대응을 하면서 맞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우리가 정부와 또 관련 기관들이 잘 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제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로 이제 TPP 탈퇴와 CPTPP 창설 그리고 일본과 미국만 빼고는 이제 지금 AIIB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한국도 CPTPP 가입으로 이제 전략적 대응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양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린 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30초, 답변에 1분 30초라는 것 규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위원분들께 먼저 질문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분들께 먼저 질문 우선권을 드리고 이에는 답변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께서도 갑작스러운 양식 변경으로 인해 첫 발표를 진행한 김혜준 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앉으신 남자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주현준 팀의 강현준입니다. 발표 시작할 때 패권 국가를 힘과 경제력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패권국을 물리적인 힘과 경제력으로만 보시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제 답변에서 패권을 정해 주실 텐데 현재 중국을 패권국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수현 팀의 김나연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파워처럼 물리적인 힘과 경제력만으로 패권 국가를 정의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조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일단은 힘과 물리적인 상황에 치중하여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을 패권 국가라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현재 국제정치 질서를 양극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중국을 패권 국가로 상정하고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네 번째 쪽 가장 오른쪽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이지훈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다각화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제안하셨는데 우리나라는 CPTPP 말고도 다른 다자 무역 체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면 RCEP 같은 경우는 1위가 무역 규모 1위가 중국, 2위가 아세안인 상황인데 CPTPP를 국제적으로 찝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일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CPTPP 가입 국가들을 보시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또는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말씀하시게 될 것 같은데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인도나 삼성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다 빼서 인도나 베트남을 다 옮겨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CPTPP 가입이 FTA와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저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또 CPTPP 가입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세 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 계신 안경쓴 남자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박성호 팀의 박성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발표에서 제재준치 CPTPP 가입이나 아니면 AI 미참여 모두 지금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금 패권 경쟁에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사안보적 관점, 즉 국가의 생존과 밀접한 군사안보적 관점에서에 대한 생각해 주신 게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발표에서는 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논문에 보면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에서 조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AIB와 CPTPP를 동시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협상에서 중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상대방의 보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한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괜히 줄타기로 오해받아서 양쪽에서 모두 고립되는 외교적 왕따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고립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까 기조 연설을 하실 때 그 한일 관계를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 이런
간의 관계가 증진됨을 통해서 한국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동북아에서 좀 더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 안 해서 30초. 그 첫 번째 그 군사 정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제학적으로만 다룬 것은 경제학이나 어떤 재무적으로만 다룬 것은 이 연구 안에서 그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 장성들이나 그 국방부 장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지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게임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와 게임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이렇게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이렇게 한미 동맹을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다 보니까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뺄 수도 있다라는 그 논지를 협상적으로 보였을 때 어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김수환 팀의 질의응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심사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2015년에 제가 AIIB 가입권을 좀 월급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한 코멘트만 한다면은 우리가 AIIB에서 지분 비중이 아마 4위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AIIB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 돼 있고 중국의 한국을 파트너십 국가로 돼 있으면서 아까 좀 조심스러운 거는 팩트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B에 발을 걸쳐야 마침 AIB에서 빼는 몫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미 저희는 출자를 또한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몇 천만, 1억 불 거의 이상을 이미 출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안 빼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AIB가 이제 금융기관으로서는 패권의 요진이 있으면 적어도 AIB 출범한 이후에는 다른 ADB라든지 WB라든지 기타 다국적 은행하고 동일한 규범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AIB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중국 주도이긴 하지만 기존 금융 질서를 준수하고 있다는 지금 두 가지 짚고 넘어가서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잘못 오도될 것 같아서 AIB 거는 조금 사람들이 좀 기술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이 확고히 참여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AIIB와 관련한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박근혜 교수님 질문 간단한 그 있으십니까? 확인 질문만 할게요. 지금 서두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온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주제는 미중 패권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그 인용하고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제 생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다루고자 한 것이 맞고 또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상황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활용하였는데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게 패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 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김수환 팀의 발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의 세 번째 발표는 인천대학교의 박경춘 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